지금 다른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목적지 김용민 TV에 도착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이 연결되었습니다. 방송 청취를 시작합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최지은의 지갑. 올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 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3.3%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밝혔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실제로도 다른 나라와 대조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대응을 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보수 언론만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를 분석해 보는 시간, 또 행정 수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의 경제 가정교사 우리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 한국 경제 성장률 사실 이게 마이너스대로 접어든 적이 없긴 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IMF 이후로 최하입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3.3%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수준인데요. 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1등이에요. 다른 OECD 국가에 대비해서. 그 1등이라고 하는 것은 네. 좋은 쪽으로 1등. 좋은 쪽으로 1등입니다. 뒤에서 1등이 아니라. 예, 예. 그래서 G20 국가들은 평균이 마이너스 18%고 미국은 뭐 마이너스 30% 정도를 얘기를 하니까요. 예. 굉장히 안 좋고. 예.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빵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네.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는 양호했어요. 우리가 소비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지만 네. 5월 이후에 신용카드 매출이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긴급 재난 그렇죠. 지원금이 효과가 아무래도 있었던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예. 지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민간 소비도 양호했고 또 정부 소비를 보니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이제 조기 집행해서 소비가 크게 늘어났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수출이 굉장히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뭐 글로벌 팬데믹 확산 때문이지 우리 잘못은 아닌데 뭐 공급 사슬도 세계에 붕괴되고 뭐 다른 나라에서 수출을 못 하니까 수입도 줄었지만 수출도 줄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수출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이고요. 네. 수출은 뭐 우리가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한다고 사는 사람들이 안 사면은 뭐, 예. 뭐 장사 없죠, 사실은. 예. 그리고 뭐 2차 뭐 대확산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이 그래도 아직도 어렵고 뭐 투자하기가 이제 새로운 것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번에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3, 4분기부터는 반등을 할 거라시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기관의 예측이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그 근거는 뭐예요? 그 근거는 일단 우리 중국을 봤을 때는 2월이 피크였어요. 중국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 3월부터 소강을 했는데 2, 4분기 그러니까 4, 5, 6에 경기가 반등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달 늦게 3월이 피크였는데 4월 소강하다가 안타깝게 5월 이후에 다시 산발적 감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반등을 못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이후로 신용카드 매출이 증가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7월 이후 지금 일평균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7월 달부터. 예. 그리고 또 해외 생산 기지가 중단되었던 것들이 다시 가동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3, 4분기부터는 반등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시그널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얼만큼 반등될 것이냐 그 반등 폭이 관건인데요. 네. 그래서 한국판 뉴딜, 뭐 3차 추경 이런 게 다 경기 반등을 위한 모멘텀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럴 때 재난지원금 한 번 더 지급하면 안 됩니까? 재난지원금 한 번 더 지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여러 번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네. 언제 얼만큼 이런 게 이제 의논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재난 지원금을 이번에는 고소득자는 좀 빼고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다 지급을 하는데 연말정산 이럴 때 이제 고소득자를 누가 고소득자인지 그때 알 수 있으니까 뭐 세금의 형태로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 하고 나중에 예.
연말정산 때 네, 그 네. 혜택을 안 드리는 방향으로 네. 가면은 되는 거죠. 뭐. 예.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저 홍남기 부총리는. 뭐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그 재정 건전성이라 그러나요? 그건 사실은 누군가는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부총리님이 뭐 나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런 역할을 아마 하셨어야 됐을 예, 거예요. 그런 뭐 예, 사실 그런 네. 의견은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가지고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마이너스 때 그 경제 성장률이라면은 네.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재난지원금이 그 사실 뭐 승수 효과라고 하나요? 네, 뭐 그런 예, 것들도 이제 막 맞습니다. 예. 발견되고 네. 경기가 좀 상승되는 효과를 나타냈다면은 네, 네. 한 번 더 하면 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다만 좀 이제 효율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재난지원금도 괜찮고 예. 또 우리가 지금 뭐 한국판 뉴딜, 뭐 3차 추경 이런 게 이제 뭐 지금 죽어가는 경제를 일단은 죽이면 안 되고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네. 이 다음에 이제 살아난 다음에는 이게 부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복지를 줄이거나 네. 뭐 이렇게 나중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많이 늘리면은 이제 올해는 예산을 많이 늘려서 어떻게 넘어갔지만 내년에는 국가 부채가 높든지 세금을 올리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얼만큼 더 늘릴 건가? 예. 새로운 셈을 좀 파면 안 됩니까? 예컨대 네. 지금 부동산 때문에 아, 떼돈을 네. 버는 사람들 네. 우리 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아, 같은 분한테 네.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그렇게 해서 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벌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뭐 또 무슨 우리 또 기재부 안에서도 부동산 부자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그것도 방법이고 저는 또 이제 한 가지 다른 방법은 지금 돈을 쓰기로 한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인데 이게 이제 정책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전에 예타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는 네. 결정을 하는데 정책이 실현된 다음에 다시 그 정책이 어떻게 잘 써졌는지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예. 그 돈이 어디 쓰였는지만 보지 그 효과가 뭐였는지. 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3분이 받았는데 그 세 사람이 다 현장에서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그 방법을 만든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한 효과의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뭐 약을 만들 때 이제 화학 실험실에서 뭐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보고 여기는 약을 주고 여기는 약을 안 주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그 방법과 똑같은 걸 경제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비슷한 사람들을 가장 비슷한 사람을 모아놓고 이 그룹은 이 정책을 받고 이 그룹은 안 받고 그리고 그 효과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효과를 이렇게 보는 그런 방법들을 만든 사람들이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그렇군요.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뭐 사회과학이라서 과학처럼 뭐 그렇게 모든 곳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 일부라도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뭐 그 국가 예산이 지급이 돼 가지고 공항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철도를 깔았는데 이용객이 없어 가지고 허투루 돈을 쓰는 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는데 그 일자리가 뭐 심지어는 이제 저도 뉴스에서 봤지만은 뭐 코리아 뉴딜을 뭐 쓰레기 일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수 정당의 의원도 있더라고요. 그 범진보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과한 얘기 같지만은 사실 코리아 뉴딜이 우리가 너무 좀 급하게 만든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빨리 확대 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하는 게 맞았고 잘한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이랑 얘기를 해도 이거 좀 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필요한 것은 이번에 만든 것을 앞으로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룸을 줘야 되고 또 이렇게 1년 해보고 그 정책을 평가해보고 뭐 어떤 게 됐고 어떤 게 안 됐고 그걸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정책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안에 있어도 되고 뭐 당에 있어도 되고 뭐 아니면 뭐 독립된 곳이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공항, 지방의 어떤 공항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뜨고 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 활주로가 다 저 고추 말리는 네. 예, 그런 용도로 쓰여가지고 그것 아이고. 때문에 가덕도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지방 공항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가덕도 신공항은 에이. 동남권에 850만 인구가 사는 데인데 예. 이제 투자했다가 적자 보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걱정은 편견이 있는 너무 겁니다. 터무니없는 걱정이죠. 네. 아니 김해공항을 대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어떻게 거기에 네, 고추 맞습니다. 말릴 걸 네. 염려합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 타격이 커지면서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자, 이제 본국으로 유치하자는 이른바 리쇼어링 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 몇 분과 또 뭐 여러 의원들이 이제 리쇼어링 관련돼서 법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요 내용은 리쇼어링 하는 그런 회사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자 뭐 이런 네. 내용인데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한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업체가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게 네. 이제 아주 몇 가지밖에 안 되고 큰 대세에는 영향을 안 줄 것 같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리쇼어링 그러니까 해외에 우리나라 회사가 해외에서 이제 진출한 회사들을 대부분 보면은 제조업인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설문에서 물어보면 왜 진출했냐 대부분 첫 번째 이유가 시장이 커서 그러니까 네. 중국 시장에 팔려고 중국 가고 미국 시장에 팔려고 미국 가 있고 뭐 두 번째는 뭐 생산 비용 중에서 노동비 뭐 이런 거거든요. 세금은 한 5번째, 6번째예요. 네. 그래서 뭐 세금 낮춘다고 이 기업들이 올까라는 건 착각이고 우리는 내수 시장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기업들을 몇 가지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이제 좀 차라리 새로운 신산업에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가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예. 지금 이제 홍콩의 치안이 안 좋아지고 또 이제 뭐 중국에서 이 그 외신 기자들을 막 쫓아내고 네. 굉장히 그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 마당에 뉴욕타임즈의 데이터 센터가 홍콩에서 미국으로 서울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뉴욕타임즈의 데이터 센터는 홍콩에 있었지만 네. 뭐 싱가포르에 갈 수도 있고 방콕에 갈 수도 있고 네네. 일본에 갈 수도 있었는데 서울에 오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지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네네. 사실 우리 외신 기자들이 지금 한국에 한 300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일본이나 뭐 중국은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이런 뭐 코로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한국으로 옮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즈가 시작이지만 뭐 이렇게 해외 여러 국제 언론을 한국에 유치한다든지 네. 이거는 뭐 언론이 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한 가지 분야고요. 이거 외에도 또 금융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금융 허브 하자 이러시면서 잘 안 됐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북경이나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를 한국으로 유치를 하는 것도 네. 사실은 좀 어렵겠지만 네. 많이 어려운 이유가 있지만은 지금만큼 또 좋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다른 나라의 상황이 더 힘들고 그렇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좀 코로나 방역 선진 구간이에요. 그렇죠. 안전하고 안심할 그리고 수 있고. 예, 안심할 또 수 있고. 인터넷 인프라가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리쇼어링 제조업을 가지고 오자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과연 얼만큼 성공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기업의 세금 깎아주자라는 변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차라리 이런 신산업의 새로운 기업을 더 고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기업을 더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제조업 공장을 옮기는 게 보통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예산도 그렇고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 한국으로 올 수 없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네, 일자리를 네, 잃게 만드는 일도 네,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지 말고 기왕이면은 신산업 이른바 제조업 아닌 네. 그런 산업의 국내 유치를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서두르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말씀. 정말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코리아 뉴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린 뉴딜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데 네. 그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코리아 뉴딜, 문재인 정부의 이 뉴딜 정책이 한국 경제를 정말 살릴 만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방향은 아주 맞고 또 지금 우리가 아주 급한 상황에 아주 신속하게 이것을 내놓은 것도 맞는데 네. 일단은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네, 네. 디지털 뉴딜. 네. 이제 뭐 데이터 때문에 만들고 뭐 5G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고 뭐 이런 디지털 뉴딜이 한 패키지가 있고 두 번째는 5G, 5G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하는 그 인력의 청년 일자리도 만들고 뭐 이게 디지털 뉴딜이고요. 네. 두 번째가 그린 뉴딜인데 이게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뭐 수소 같은 새로운 뭐 재생에너지 뭐 이런데 좀 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게 그린 뉴딜이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안전망 뭐 휴먼 뉴딜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생기고 또 이제 사회가 기술의 발달로 사회 구조, 산업 구조가 변함으로써 이제 그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새로운 산업에 적응 못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예. 고용 안정망을 강화하고 뭐 이렇게 취업 지원을 알선하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게 사회 안정망, 휴먼 뉴딜 이렇게 세 개 패키지가 있는데 네. 이 방향은 뭐 지금 전반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우리가 네.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이걸 신속하게 내놨다는 것도 맞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실행하면서 이것을 보완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꼭 이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앞으로 대선 공약에 꼭 놓고 싶은데 오. 정책 평가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뭐 그런 기관이나 그런 기구가 뭐 당에서 하든 뭐 싱크탱크가 하든 뭐 아니면은 뭐 기재부를 하든 뭐 어떻게 어디에 놓든 그런 곳에서 이제 좀 과학적으로 이제 정책 평가 이거 좋았어 뭐 몇 명한테 물어보고 인터뷰에서 좋았던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네.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땠을 때 이게 됐고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실효성까지 다 따지고. 실효성 효과까지 네. 그게 이제 정책이 돈을 쓴 다음에 네. 1년 있다가도 한번 보고 2년 있다가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장단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쌓이면 더 좋은 정책,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 네. 사실 선진국에선 이런 노력이 많고 또 오히려 또 개발도상국,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원조를 받잖아요. 선진국에서 그렇죠. 예, 원조를 이제 주는 나라에서 그런 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은 그런 정책 평가가 굉장히 부족하고 제가 별로 그런 정책 평가를 하는 경제학 논문을 별로 크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빨리 이제 쓰지만 그 효과를 우리가 모르고 쓸 때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정책을 감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렇지. 그게 이제 뭐 감도 되게 중요한데 좀 더 과학적으로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좀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명의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좀 시스템을 뭐 의사라고 하면은 그 뭐 6년간의 트레이닝과 그렇죠. 이후에 뭐 예, 의학 예. 논문을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도 경제학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경제학의 트렌드고 우리나라 경제 정책도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걸고 그러면은 그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경제성 평가를 하고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대개는 그냥 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그래서 사실은 뭐 무슨 경제 효과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이제 뭐 들러리거나 혹은 허위로 과장되게 축소되게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세금이 줄을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곧, 이런 정책 평가는 오히려 정치 논쟁을 불필요한 걸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증거가 있다. 이거 예. 봐라. 이거 그 지역 주민들이 잘했다. 예. 지역 주민들이 뭐 막 요구를 해도 이게 네. 통과가 안 돼서 실현될 네. 수가 없습니다라고 네. 정치인들이 또 둘러댈 수 있는 그런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가 될 수 네,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런 분이 국회 가야지 무슨 이상한 저기 뭐야 여기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 타운김 아. 예. 타운김은 좀 취해야 됩니다. 예. 빌리지김. 네. 빌리지김. 예. 빌리지김이 저기 그거 가지고 괜히 또 국회 법사위 물만 흐리고 말이죠.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 균형 개발론자인 우리 최지은 대변인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제일 큰 얘기는 딱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는 네.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그 저기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또 멀게는 그 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표현으로. 네.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너무 편중돼 있는 기득권을 네. 좀 분산시키는 그래서 네. 전 국민이 좀 고루고루 행복하게 두루두루 균형 잡히게 혜택을 입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세종으로 옮겨갔을 경우에 지역 균형 개발이 가능한가? 지금 혁신도시 공기관 공기업들을 전국에 이제 흩어서 거기서 일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대개는 다 이제 그 집은 수도권에 두고 또 아이들은 또 수도권에 두고 본인들만 몸만 이렇게 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분들도 있고 아주 극소수긴 합니다만 네. 또 애인을 또 새로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또 얘기 나오는 게 서울대도 KBS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투자 유치 있잖아요. 해외 네. 기업을 한국에 투자 유치하는 거랑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지방 균형 발전이 네. 이제 이 회사 하나를 가지고 올 수는 있어요, 정부가.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살기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뭐 학교도 있고, 네. 뭐 좋은 명문 학교도 있고, 뭐 교통도 좋고,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같이 있어야 돼요. 네, 살기 네. 좋은 동네가 돼야 되는데. 정주 여건이라고도 하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게 같이 이루어지는 게 균형 발전이지 네. 이렇게 기관 하나만 옮기는 것서 끝나면 안 된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다만 행정수조 이전은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아주 오랫동안 얘기해 온 겁니다. 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1971년 김대중 당시 대선 후보가 행정수도 대전 이전을 최초로 주장했고요. 네. 한 30년쯤 후에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렇죠.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2020년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행정수도 이전을 뭐 202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로드맵을 완성할 것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 네. 이것을 위해서 행정수도 완성 TF까지 지금 만든 상황인데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갑자기 뭐 부동산 때문에 갑자기 던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던 숙제입니다. 예. 그래요. 일단 뭐 오랫동안 구상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또 실천하는 것도 민주당의 뭐 역사적 사명이기도 하고 네. 국민에 대한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한다는 어떤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 말이죠.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대 찬성. 저요? 저는 절대 찬성인데 네. 다만 이제 좀 더 소통,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 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원론적인 얘기고 네. KBS하고 서울대가 가야 됩니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 저는 또 이제 부산에 좀 네. 더 예. 뭐 수협 네. 이런 데도 부산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강서구에. 예, 강서구에 아니 뭐 강서구는 예. 뭐 수협뿐만 아니라 예, 뭐 예. 여러 가지 뭐 가덕도 신공항을 해가지고 예. 이제 그 신공항 근처에 여러 공항과 관련된 산업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이렇게 인터넷 인프라도 있고 한데 또 세종시하고 이제 서울이 말하자면은 이원화돼 가지고 그동안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서울시가 그동안 국정 운영에 별 어려움 없이 잘 그동안 운영돼 왔다면은 저는 각 부처를 지역마다 다 나눴으면 좋겠어요. 부산에 해양수산부도 보내고 뭐 대구에다가 뭐 뭘 보내야 됩니까? 뭐 도교통부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처를 그 주요 권역마다 이렇게 보내서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가 또 지역에도 있고요. 또 그 관계된 또 그런 그 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가가지고 저 그래서 이제 사실 방송사들이 네. 지역으로 제작 기능이 지역으로 분산돼야 한다. 그러니까 키 스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송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가는 지역은 뭐 세종이든 서울이든 하되 예를 들면 예능이나 이런 것들은 저쪽에 예향인 호남 충청 쪽에 드라마나 이런 건 또 저 영남 쪽에 네. 둠으로써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를 들면은 영남 지역에는 우리 연령과 명문들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단지 그 본사나 혹은 뭐
어디가 뭐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어떤 중심축 맞습니다. 인프라들도 다 이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 이렇게 세계여행 일할 때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한 뭐 후진국과 중진국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이제 공항에 들어가자부터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중진국과 좀 이제 선진국 바로 밑에 잘 사는 중진국은 공항도 뭐 반짝반짝하고 도시에 가면은 다 뭐 큰 빌딩이 있고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나라들의 차이는 지방에 가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수도와 다른 지역의 차이가 클수록 가난한 나라인 거예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시골도 같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과도기,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과도기에 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 가셔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토가 넓지 네, 않다는 거를. 네. 그렇다면은 정부를 주요 권역마다 좀 분산시키고 이렇게 또 대학들도 좀 분산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러시아나 미국 같은 데는 좀 상당히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은 왜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 발전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수도 뭐 아니면 정부 기관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네. 지방 분권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그 지방의 예산과 권한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도 그렇지. 같이 예. 의논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이제 지역의 인프라나 디지털, 뭐 교육 문화 이런 게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생각해 보니까 뭐 미국도 행정 수도는 워싱턴, 제가 살았던 워싱턴이지만 상업 뭐 경제 수도는 뉴욕이고, 워싱턴 DC. 예, 워싱턴 DC고, 예. 그 다음에 중국도 뭐 북경 상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유럽의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수도에 다 이렇게 좀 몰빵한 그런 곳이지만, 네,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방 분권이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방송을 많이 연구했는데, 네. 그 베를린, 그리고 본, 그 지역 방송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 10시부터 11시까지는 베를린에서 방송하고, 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뭐 본에서 방송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방송이 지역 분권화가 돼 있어요. 굉장히 이상적이다. 우리도 그거 도입할 수 없는가 해서 제가 구상해낸 게 네. 제작 기능을 이제 지역에 분산시켜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인데, 단지 정부 부처만 또 공공기관만 이렇게 이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 영역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지역에다가 예산권, 또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 사무를 대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지역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권이 또 대폭 이양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게 문재인 네.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이에요, 또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이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그 한 부분에서 얘기가 돼야지 네. 그게 얘기가 끝이 되면 안 되고 지방 분권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네. 또 더 크게는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까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일도 모레도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네. 우리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 5분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녁 8시 반부터는 월요일 관훈 라이트 클럽, 화요일 정치 부심.